그 재난의 원인이 결국은 그 공공성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 자기 자신의 그 직무를 충실하게 하고 공공성을 실현한 사람은 그 박지영이라는 승무원인데, 그 박지영이라는 학생의 그 22살 된 그 학생의 휴학한 학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 제가 본 성공회 대학교에 그 학생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이 집안이 그 부유한 학생들이 많지가 않고, 상당수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은 이 아버지를 병으로 여의고 혼자 살면서 이 홀부모가 살면서 어려움을 하고 또 아르바이트를 하고 하는 이런 학생들을 보면서 그 박지영이라는 학생이 바로 그 우리 학교에서 만나는 그런 학생들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그 공공성을 위한 교육을 했다면은 그 이런, 또는 할 수 있다면은 그 이런 박지영과 같은 학생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 세월호의 선장이라든지 해경이라든지 정부의 이런 분들이, 이분들이 그 공공성을 결여한 데서 크게 실망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공공성의 결여에서 한 걸음 더 나가지고 한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대로 그 창발성조차 없다 말이에요. 창발성이 없어가 초기에 대응을 제대로 못하는 이런 문제들을 저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앞으로 험난한 이 전국 속에서 그 선순환을 이루려면은 이런 그 공공성이 그 대학 교육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이런 요지에 아주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조 강연하는 그 한 교수님에 관해서 양력을 간단히 소개시켜드리면은, 이 한 교수님은 2004년도와 2007년도 사이에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하셨고, 또 2001년 1월부터 2002년 그 1월 사이에 그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1990, 제가 그걸 읽었구만요. 1993년도에 그 통일원 장관,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을 하셨고, 한국사회학회 회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젊었을 때 한 교수님은 그 권위주의 시대에 참여 지식인의 아주 전형이었습니다. 그런 교수님을 저희들이 모시고 강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그 저희 학교의 정신적인 지주라고 할 만한 그 송규태 교수님께서 오늘 그 발표를 해주시고, 김진업 교수님께서 그 오늘 그 대학에 이런 아카데미즘이 위협을 받는 그 정치적인 구조적인 그 현황과 그 저희 학교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에 관한 제시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 매우 의의 있는 강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그 제가 이 사회로 소개드리는 걸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연이 마칠 때쯤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 대학 교육의 목적과 방향에 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한 교수님께서 이 강연을 먼저 해주시죠. 제가 이 글을 쓰고는 한 달을 전이어서 세월호 참사를 보긴 했었지만은 지금 다시 보니까 공공성과 실천적 가치성 이 주제가 굉장히 현실에 맞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저에게 30분 안에 하라 그러니까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충실하게 읽겠습니다. 성공회대학교 개교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교육의 공공성과 실천적 아카데미즘이 절박하게 요구되는 이때 교육의 공공성 문제를 주제로 강연하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21세기를 맞아 세계는 공공성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2008년 미국의 금융시장 위기는 한마디로 자본주의 시장의 끝없는 탐욕이 빚어낸 공공성의 위기였습니다.
하기야 자본주의 시장에서 시장의 공정성을 기대하기란 연못과 같이 보이지만 시장의 거래가 공정성을 상실하게 되면은 그것은 시장만의 위기로 끝나지 않고 공정거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정부의 위기로 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시장에 대한 국가의 적절하게 강력한 규제는 한마디로 국가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제고시켜 줍니다. 그러기에 국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장 규제는 시장과 국가의 공공성을 함께 높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공공성이 21세기 들어와서 자본주의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정치국, 즉 후진국에서는 국가의 공공성을 찾기란 참 어렵습니다. 이승만 정부에서 군사권위주의 정부까지 국가 부분은 공익성과 공공성의 가치를 구현해내지 못했습니다. 집권 자체가 부정선거나 구태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는 공공가치를 구현해낼 수 없었죠. 권력 정당성이 없는 정부와 국가는 처음부터 공공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정통성 없는 국가 권력이 커질수록 국가의 공공성은 더욱 훼손되게 마련입니다. 나아가 그러한 권력과 결탁한 자본도 공정거래를 통한 공공성을 구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정치 권력에 기생한 자본 권력은 애초부터 경제 민주화나 복지 같은 민주적 공공가치를 왜곡하거나 훼손하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이중적, 그러니까 국가와 시장의 이중적 공공성 결핍 현실을 아프게 지금 우리 현실에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체험을 거치면서 그래도 선진국의 경우 정부와 시장은 우리보다 더 공공적 가치를 존중해왔고 또 할 것으로 기대했지요. 여기는 후쿠야마 시의 이른바 역사의 종언이라는 분석과 주장이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아직 성급한 판단 같지만은 2008년 미국 금융시장 위기로 이제 그 역사의 종언된 것 같습니다. 지식인들은 그러나 좀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지켜봐야겠지만은 후쿠야마의 진단대로 국미식 이외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시장 경제가 인류 사회의 진화의 최고점에 이미 도달한 체제라고 말하기에는 아직도 공공성의 현실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부끄러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선진국 이러한데 지금 중진국에 이른 우리의 경우 지난 최근 5, 6년간 특별히 오늘 지금 정부와 시장의 공공성은 아직도 후진국 수준에 넘어서지 못하고 후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21세기 상황에서 저는 두 가지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큰 시장 작은 정부라고 하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내세우거나 활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2008년 위기를 겪으면서도 그 위기의 밑바닥을 제대로 깊이 살피지 못하는 보수 정당과 시민들은 여전히 작은 정부와 큰 시장을 신주단지처럼 소중한 정책적 가치로 모시고 있습니다. 레이건 정부 이후 공화당은 줄곧 그렇게 주장해왔죠. 지금도 정부가 크면 큰일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정부는 본질적으로 구조적으로 골칫덩어리의 건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부의 권한이 커지면 자연히 시장을 쓸데없이 마구 규제하여 시장의 주역들을 주눅들게 하며 경제성장을 결과적으로 손상시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정부의 역할, 곧 정부 규제를 줄이는 일은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쾌거로 미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공화당 내 티파티 세력과 우리나라의 집권 세력과는 서로 정서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듯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명확한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 권력이 경제민주화를 위축시키려고서 조직적인 담합을 할 때 국가의 권위는 그러한 시장 권력의 탐욕을 합리적으로 강력하게 규제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국가의 정당하고 효율적인 권위 행사가 가능해지고 따라서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비로소 이렇게 될 때 총체적 선진국 수준에 이룰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시장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현실에서는 큰 국가가 바람직하고 작은 시장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와 시장의 공공성은 그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특히 시장의 경우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부분과 달리 시장에서의 강자 혹은 적자, 또 픽트스트는 처음부터 공익이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도록 보장된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이죠.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실제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다 현실적으로 성찰해내야 합니다. 공명정대하고도 강력한 정부의 관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탐욕적으로 사익 추구를 위해 온갖 편법을 거침없이 동원하는 갑질은, 소위 갑질한다는 갑질은 장기적으로는 자본가에게도 불리하다는 자각을 갑들이 깨닫지 못한다면은 그들은 심각한 국민적 저항을 시민들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철저히 성찰한다면은 시장의 공공성 신장을 위한 지속적 체계적 교육과 훈련이 절박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이게 제가 두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저는 교육의 공공성과 아카데미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건 사회학의 기본 명제인데요. 태어날 때 인간은 자기 욕구를 관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소셜리제이션이라고 하는 이 배움과 교육의 과정을 거치면서 비로소 자기 성찰적이고 사회협동적인 이른바 사회적 자아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회의 기본 명제인데요. 타자와 역지사지하고 역지감지, 이건 제가 만든 말입니다만 이 머리로 하고 가슴으로 남 입장에서 사물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교육을 통해서 배워야지 사회적 존재, 공동체적 존재, 곧 공공성을 추구하는 존재로 나아가게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이른바 사회적 시장, 인간적 시장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일에 선진국이든지 우리든지 나같이 국가와 시민이 함께 노력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시장 주역들도 마땅히 제가 동참해야 하죠. 바로 이 문제는 앞으로 시장의 적자가 될 존재들을 올곧게 교육하는 문제입니다. 이 시장에서 갑질하는 사람들의 갑질을 막는 원천적인 길은 학교에서 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한국 교육의 공공성을 성찰하기에 앞서 오늘날 우리 사회 전반에서 국가와 시장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과 종교 분야에서도 공공성 제고가 절실합니다. 한국의 메가철 시대에 공공성 없는 것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상황에서나 가장 공공적이어야 할 사회 제도가 바로 교육과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안 됩니다. 한마디로 한국 교육 제도를 통해서 길러지는 인재들이 국가와 시장을 공익적으로 이끌어갈 인재들이다라는 질문을 우리는 진지하게 던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서는 그들이 국가와 시장에서 갑질 잘하는 비정한 존재들이 아닌가. 학교에서 대학에서 길러나온 학생들이 갑질 잘하는 사람을 표준으로 보지 않는가. 그래서 부당한 온갖 구조적 불평등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일에 헌신하는 이른바 루푸스, 늑대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학교 교육이 어떤 가치를 강조하고 있느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국가와 시장 분야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우리나라 굉장히 낮죠. 그전에도 그렇습니다만 최근 보수 정권이 들어선 이후 교육은 시장보다 더 치열하고 더 처절한 경쟁 마당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학 교수들, 제가 대학 교수할 때는 대학 교수는 정말 휴학합시다 이런 것이 뭐 보통 아름다운 이야기로 들렸는데 여러분 그건 큰일 납니다. 근데 이 캠퍼스가 오히려 시장보다 더 심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무한 경쟁이 교육 마당에서 펼쳐지게 되면 학습자들은 일종의 짐승으로 루푸스로 변하는 것이죠. 성자 독식이 삶의 표준 기본가치 되기 쉽습니다. 교육의 실제적 그래서 결과는 강력한 적자를, 강인한 주류를, 오만한 표준적 존재를 길러내는 일이 되고 맙니다. 여기서 자연히 실패자로 낙이 찍히게 되는 비적자, 비주류, 비표준에 대해 갑질자라는 비정한 존재들이 당당한 대화를 통해서 나와서 국가와 시장으로 뻗어나가서 지배 세력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같은 비극적 현실에서 교육의 원래 공공적 비전과 가치는 그 빛이 바라게 되죠. 왜냐하면 교육제도는 국가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가 각 분야에서 가장 공공적인 가치로 헌신할 지도력을 가르치고 길러내야 육하는 일이 그들의 고유 사명인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2001년 1월 국민의 정부에서 교육부 총리 총리 맡겨졌을 때 취임사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육부 총리로서는 세 가지 인간을 기르는 일에 총리를 기울였습니다. 첫째가 창발적 인간이요, 둘째가 공익적 인간이요, 셋째가 온정적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 인간상을 특별히 강조했던 직접적인 요인은 다름이 아니라 이른바 인류대학에서 배출되는 인재들이 대체로 더 창발적이지도 않고 더 공익적이지도 않고 더 온정적이지도 않다고 하는 경험적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최인류대학 출신들은 국가부문과 시장 분야에서 일종의 헤게모니를 누리기에 항상 누리기에 특별히 창조적이거나 공익적이거나 온정적이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협의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이런 봄 첫 국무회의에서 통일부 종리에 대해서 첫 강의할 때입니다. 24명이 있었습니다. 국무위원들이. 제가 하나하나 세봤습니다. 이 24명의 60% 가까이가 한 대학 출신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실이 신문에 다 보도가 되죠. 어느 장관은 어느 대학 출신이다. 저는 그 스승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취약 아동이 있는 집안의 부모들이 이런 기사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 대학을 보내겠다. 라는 생각을 할 것으로 생각하니까 저는 그때는 통일원을 맡았지 교육을 안 맡았는데도 의시시함을 느꼈습니다. 그런 대학에 나와서 국가와 시장의 적자와 강자가 될 때 우리나라의 합리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한국적 학벌 풍토를 조성하는 것으로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 후에 2001년 1월 제가 또 교육부 총리가 됐어요. 그때는 교육을 맡았기 때문에 밑에 관료를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부터 김대중 대통령까지 그때 내가 있는 재임할 때까지 이 전체 강요 수가 몇이고 그리고 서울대학 출신이 얼마인가 통계를 뽑아라고 했습니다. 그 통계가 자세히 적혀 있는데 시간 30분을 이거 하면 초과합니다. 빼고 결국은 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서 김대중 대통령 시기까지 40년 동안 총 강문은 616명이었고요. 150개 넘는 한국 대학 4년제 대학 가운데서 616명 가운데 한 대학 출신이 285명이었습니다. 전체 46%죠. 이것은 독특하게 한국적 현상이고 독특하게 비정상적인 한국적 현실입니다. 이것은 일본도 안 그렇고 미국도 안 그렇고 영국도 안 그렇고 프랑스도 안 그렇고 독일은 더더욱 안 그렇습니다. 제가 김대중 정부에서 교육부 총리를 맡아들였을 때 교육계에서도 살벌한 신자유주의 바람에 몰아쳤습니다. 정교조가 그때 합법화됐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정교조 간의 긴장과 갈등을 제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부총리 지휘하면서 세 가지 창조적 인간, 공익적 인간, 공공적 인간, 온정적 인간 이 세 가지를 강조한 이유가 신자유주의적인 바람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을 그래도 보통 교육에서는 길러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 가운데 창조적이라는 말을 제가 창발적이라고 국회 가서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교총의 비난 성명과 수고위원회 색깔론적 비난을 받는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신문은 이런 부총리 쫓아내라 이렇게 사설까지 나왔습니다. 잊지 못할 비극이고 희극이었습니다. 여하튼 이런 서울대 지배 현실은 지금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학벌로 작용하게 되면은 여러분 가파른 대학 서열화 이걸 말할 것도 없고요. 밑으로 고등학교 서열화가 구축되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인간 서열화로 치닫게 되고 더 심각한 것은 사회 계급 이동의 폭을 좁히기도 합니다. 상향적 사회 개척 이동의 기회가 축소되면서 이른바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는 사회적 기회 구조는 협소해질 수밖에 없죠. 교육의 공공성은 교육이 보다 자유롭게 상향적 계급 이동을 가능해주는 데서 살 수가 있는데 그래서 미래가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보다 낫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교육이 심어줘야만 사회가 열리고 국가가 진보하게 되는데 학교 사회가 한국적으로 이렇게 흐려지게 되니까 기존의 온갖 불평등을 심화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공의 가치가 이게 떨어집니다.
제가 전국에서 일해보니까요, 공공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서울대학교 무슨 강론하고 엘리트가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글쎄 뭐 악화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만약 그러나 인류대학에 입학해서 창의력과 공익적 사명감과 동고적 배려심이 체계적으로 향상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냉혹한 현실을 보면은 창의력보다는 암기력, 공익적 사명의식보다는 사익적 출세 탐욕으로, 원정적 동고심보다는 승자 독식의 경쟁심으로 인류대학에 입학이 거의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학부 현실은 공공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훼손하게 되죠. 그리고 공익적 사회개혁도 무너지는 것이죠. 특히 암기력에 의해 내일의 지도자들이 지속적으로 생산된다면 그 사회는 정체되기 쉽고 문제는 암울합니다. 암기력은요, 창발력과 본질적으로 무관하든지 아니면 역관계 그런 사실에 우리 주목해야 됩니다. 암기라는 것은 텍스트, 성경이든지 교과서든지 집의 이데올로기든지 뭐든지 텍스트를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창조적 파괴의 능력을 근원적으로 위축시키거나 제거합니다. 지난 1000년간 인류 역사를 진전시킴에 크게 공헌했던 인물들은 한결같이 기존의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텍스트를 창조적으로 뒤엎어버린 분들이었습니다. 넓고 고루한 기존 패러다임과 질서에 정면 도전함으로써 보다 나은 새 질서를 창조했죠. 구텐베르, 뉴턴, 루터, 다윈, 클런스, 마르크스, 갈릴레오, 코페르니쿠스, 아인슈타인 등이 다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변혁적 상상력에 충만했던 우상 파괴자들이었습니다. 오늘의 대학은 마땅히 바로 이런 인물을 길러내야 하고 그것이 대학의 창조적 아카데미즘의 기본적 모습이 아닌가. 창조적 상상력은 그러하기에 비적자와 이주위에 흐르는 아픔을 드러내는 변혁적 능력이라 했습니다. 참으로 창조적 지도력은 원정적 지도력과 연결되기에 그것은 공공적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 여기서 인문학적 상상력과 사회학적 통찰력이 서로 호응하게 되고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적 창의력이 손잡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국가시장, 시민사회 공공사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4년 전에 런던 지체장에서 올림픽에서 세계적 물리학자 하킹스 한 이야기를 쫙 뛰어났습니다. 사람은 다를 뿐입니다. 사람은 그냥 편수입니다. 사람은 다를 뿐 표준이 없습니다. 적자 비적자가 없습니다. 결국은 창조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적자 비적자의 경계를 허무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창조력과 원정적 가치와 공익성은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기조 강연을 마무리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와 시장의 권력을 올곧게 행사하려 했던 살아있는 두 지도자를 제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세계의 정치적으로라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통령 재임 기간에 노력했고 또 대통령 퇴임 후에도 그 열성으로 세계 평화만을 위해 운주하는 돌아다니는 분이죠. 그 노력의 결과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카타신데 대단한 기독교 복음주의 신앙으로 자기의 삶을 이끌어온 진짜 복음주의죠. 가짜가 아니고 예수 따르기도 합니다. 그가 1976년 대통령 취식 때 구약성서에 나오는 미가 예언자의 공동의지의 메시지를 이렇게 그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이 착한 일이고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정을 실천하고 친의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것이다. 이 미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재임 기간 철저한 공공의식과 평화신념으로 미국과 세계를 이끌고자 했습니다. 미국의 소위 박스 아메리카나의 지배권을 고집 않았습니다. 고집 안 했기 때문에 이란 사태 수습을 힘으로 못하고 쫓겨나 결국 재선에 실패했죠. 그러나 인권 외교와 평화 사도로서 국제적 지도력을 재임 이후 유감없이 발휘했죠. 국미 간 전쟁 상황으로 치달을 보냈던 지난 우리나라의 1994년 봄 한반도 위기 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클린턴도 반대하고 김정은 3대 대통령도 반대했는데 그는 과감하게 방문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죠. 그래서 한반도 전쟁을 일시에 사라지게 했죠. 그런데 김일성 주석 급사로 인해 한반도는 또다시 피곤한 긴 냉전에 늪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가듯이 노력으로 공공적 노력으로 이번엔 한반도 평화의 모멘텀이 시켜서 가겠죠. 근데 재밌겠죠. 이 한미 관계를 보면은 한미 관계가 최악일 때가 카타 박정희 때입니다. 재밌죠. 또 21세기 감동적 지도력을 경제 분야에서 보여주는 한 분을 제가 언급하고 싶어요. 그 사람은 세계 최대 갑부요. 최대 갑 중의 갑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장에서 갑질만 하는 탐욕적 금융자본가들의 탐욕적 형태를 가짜없이 비판하고 스스로 부끄러워하며 그들의 탐욕을 국가 법률로 지원하려는 정치가들,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개탄했습니다. 그는 시장에서 0.001에 속하는 최고 갑이었지만 99%의 약자의 아픔을 배려했습니다. 자기 직원들이 35% 이상의 세금을 내는데 자기는 17%만 내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 게이츠와 CNN의 창설자인 텍 터너와 함께 미국의 부자 상속세 폐지를 용기 있게 반대했습니다. 반대한 이유는 소득 불평등 해소와 기본문화 창달을 위해서 폐지해야 된다. 나 같은 부자한테 세금 많이 걷어가라. 그는 와렌 버핏입니다. 그는 이렇게 돈이 많지만은 뉴욕타임스에 금융위기가 생기고 나서 고노모가 국가대적으로 무너지는 그 대마들을 이렇게 살리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도 또 보너스를 아주 엄청나게 받아갔대요. 화가 나서 뉴욕타임스에 특별히 기관계했습니다. 기고 제목이 스타 카드릭 더 슈퍼 리치였습니다. 굉장히 돈 많은 사람들께 알람방구 끼지 마라 이 국회의원들아 이겁니다. 내가 그 글을 읽으면서 우리나라는 이런 기회가 없는가 그런데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데 언제 가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까? 저는 그 대답이 됐습니다. 1960년대 제가 미국의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띱니다. 흑인 민권운동이 전역으로 요번의 불처럼 번질 때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연설을 듣고 자기 인생이 변했다. 그 연설이 뭐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법은 인간의 가슴을 바꿀 수가 없지만 법은 가슴 없는 비정한 탐욕적인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하 내가 가슴 없는 자본가가 돼서 안 되겠다 이렇게 결심한 것이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리고 갑질을 그만두려고 무던하게 노력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사후에 반환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한 뜻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뉴욕타임스의 버핏 글을 읽으면서 정치에는 카타 같은 데 돈이 없고 왜 시장에는 이런 와렌 버핏 같은 데는 없는가 하면서 자탄하는 가운데 2002년 1월 22일 제가 교육부 총리 마지막 국무회의 때 벌어진 태풍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날 올해부터 구상해온 소위 학벌 타파를 위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가게 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걸 보고하는 게 아니죠, 가기는. 그죠? 근데 철이 없었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니까 보고하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서울대 출신 경제강요들이 제 제안을 대번에 이것은 대학 평준화와 서울대 폐주론과 시장 위험론을 눈을 착각해가지고 저달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데는 하버드 대학의 공헌이고 영국을 위대하게 하는 데는 옥스퍼드가 있고 일본은 동경대학이 있고 그래서 서울대학이 있어야 나라가 가진다는 식으로 분노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들은 암기력과 창의력의 본질적 관계나 창의력이 갖는 우상 파괴적 동력에 대해 전혀 이해 못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학벌 타파의 조그마한 조치로 주요 기업이나 국가기관에 취직할 때 학력난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보수 언론들은 이 일로들을 다시 사건론적 시각으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학벌 타파가 결국 제가 국무위원으로 마지막으로 던진 화두가 된 셈이죠. 공공적 가치로 훈련된 국가 부문의 지도력을 길러내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시장에서 상생관계를 창출해낼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한국 대학은
창조적 아카데미즘의 본받아야 합니다. 이게 오늘 저희 주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학에서는 과감한 발상, 대담한 실험, 창조적으로 튀는 제안들을 제한 없이 장려해야 합니다. 대학은 일종의 사후의 정치적 지분류의 소셜 폴리티컬 모라토리움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학 교수가 글 쓰고 말하면서 좌면우고하는 거 대학 그 나라 미래가 없습니다. 제가 서울대학 교수 때는 좌면우고했습니다. 그때는 무시무시한 때니까요. 그래야 국가와 시장의 공공성이 시장될 수 있고 역사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존의 틀, 기존의 텍스트, 기존의 패러다임을 앵무새처럼 외우고 뺏기는 것을 장려하는 대학은 이미 죽은 대학이며 그런 대학은 미래도 역사도 어둡게 하기 마련입니다. 과연 한국의 인류대학이 창조적 파괴나 창조적 전복을 문화적으로 격려하고 있는 겁니까? 이 같은 창발력은 대체로 각 분야에서 공공성과 변형성을 추동하는 힘이라고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진실로 창발력이 뛰어난 인재는 공공적 가치로 국가와 시장 그리고 사회를 변형시키는 총체적 역사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대학에서는 기존 틀을 고스란히 베끼거나 암기하는 풍토를 과감하게 탈피해야 합니다. 성공한 대학이 서울대하고 이게 텍스트를 외우는 경쟁에 가면 떨어질 겁니다. 그게 핸디캡이 아니에요. 성공의 대학이 그게 핸디캡이 아니고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대학이 큰 배움의 마당이라는 뜻은 바로 이런 새로운 것을 자유롭게 추구하거나 만들어내는 능력을 장려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런 젊은이들이 나중에 보다 온정적이고 보다 공익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몇 가지만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런 창조력은 국가 행정 능력으로 병원에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국가 부서에 창조 부신다고 장려합니다. 또한 시장의 갑질이 창조력을 절대로 진정시키지 못합니다. 갑질자라는 강자일수록 국가 사회라는 죄가 위기에 빠질 때 제일 먼저 탈출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지금 이야기 같이 들리죠? 마지막으로 저는 한반도 분단 70년을 앞두고 내년이 분단 70주년입니다. 분단과 열정 그리고 냉전으로 점철되는 우리 민족의 기억이 너무 비참하고 너무 빈져서 상징 점을 가슴 아픕니다. 이 기록도 따지고 보면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들이 우리 민족에게 들씌운 불공정한 강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인 이 불공정함도 공공성의 문제입니다. 게다가 남북 간의 냉전 대결이 아직도 거칠게 진행되는 데는 이른바 적대적 공생 관계 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북 간의 근본주의적 냉전 대결이 지속되면 그것으로 이득을 보는 정치 세력이 적지 않습니다. 주변 강대국은 말할 것도 없고 남북 각 체제 안에 근본주의적 압승주의자들이 그들의 권력 유지 강화를 위해 남북 관계를 진빛 악화시키고 적대적 공생 관계를 진빛 강화시키고 있죠. 이것은 일종의 발악의 악순환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자꾸 자극시킴으로써 자기 속의 악을 발생시켜서 이 두 주체간의 발악의 악순환이 생기죠. 이게 오라다리라고 하는 것이 남북관계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는 이 발악의 악순환을 발악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발선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사전에 없습니다. 이 발악의 악순환을 발선의 선순환으로 가공하게 바꿔나가야 합니다. 발선은 상대방의 좋은 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것을 공공적으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일입니다. 상대방을 주적에서 동반자로 악마에서 친구죠. 바꾸는 힘이죠. 이것은 깊은 공감 능력에서 나옵니다. 상대방을 역지사지와 역지감지하면서 깊은 소통을 일궈내고 나아가 신뢰를 진짜 쌓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육과 종교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북한보다도 40대 되어서 남쪽에서부터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또한 소통과 평화를 만드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원수 사랑이 바로 이 발선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사랑 중에 원수 사랑이 최고 사랑이죠. 이웃 사랑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것만 배려가는 이웃 사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원수 사랑이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랑이요. 이것은 자기 비움으로 남을 채워주는 가장 공공적인, 가장 감동적인, 가장 변혁적인, 그래서 가장 진보적인 변혁의 동력입니다. 우아하게 짐으로써 함께 이기고 상승, 함께 서로 살리는 상생의 힘이죠. 바로 이 발선의 실천자들을 길러내는 대학이 참으로 사랑스러운 명문 대학이요. 발선의
것이 참다 통계라고 생각합니다. 성공대학, 성공교육대학이 그런 명문대학, 발전하는 대학으로 성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공에는 성공자가 들어가 있어서 발성이 성공할 수 있는 대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구조감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성공의 대학 100주년을 뜨거운 가슴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